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호주 정부가 현재 운용 중인 안자급 호위함을 대체할 새로운 함정 도입에 나서면서 한국과 일본이 격돌합니다. 국내에서는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호위함 사업은 계약금만 10조 원이 넘는 만큼 치열한 수주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특수산업부 대표는 세계 1위 조선기술력으로 호주 조선산업 발전에도 충분히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맞서는 일본의 경우 전통의 함정 강자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미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이 앞서는 상황에서 아주 이기기 어려운 상대는 아니라는 관측입니다. 금 가격이 잭슨홀 미팅을 소화하면서 또 한 번 뛰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금 가격 상승폭이 제한되고 금보다는 저평가된 은에 투자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의지를 내보인 영향입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금 가격 대비 저평가된 은 가격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 은은 실제 안전자산보다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의 역할이 커서 실질 금리 하락 시 금 대비 투자 매력이 확대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유가가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지난 주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대규모 화력 교전을 펼쳤다는 소식에 원유 공급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유가가 강하게 상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도 관련국들이 확전을 피하고 싶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한 리비아가 원유 생산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유가 상승 재료였습니다. 원유 분석가는 리비아는 하루 1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세계 시장에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을 수출한다며 리비아의 산유 중단 조치가 시장에 상당한 여파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 26일 루카 마에스트리 CFO를 케반 파레크 부사장으로 10년 만에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CFO 파레크 부사장은 마에스트리 재무 리더십 팀에서 수년간 재무 계획 및 분석 담당 역할을 맡았습니다. 톰슨 로이터와 GM 등을 거쳐 2013년 애플에 입사했습니다. 팀쿡 CEO는 파레크 부사장은 10년 이상 애플의 재무 리더십 팀에 없어서는 안 될 멤버였으며 회사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예리한 지성과 현명한 판단력, 재무적 탁월함이 그를 애플의 차기 CFO로 선택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다음 달 9일 아이폰 16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파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금이 빅테크 위주에서 블루칩 기업 위주로 좀 이동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기술주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조금 더 뚜렷했던 것 같고요. 유가가 오른 것 또한 함께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리비아에서 원유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더불어서 중동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유가가 3% 넘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시장이 약했기 때문에 오늘 출발 또한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잭슨홀 미팅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그 상승 여력을 받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25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재부각이 되면서 이 투자 심리에 대해서 조금 더 위축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반도체 투탑인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내려가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지수는 2,700선을 반납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어제 하루 동안 4,689억 원어치 매물을 출회를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대형주 위주에서는 4,309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5%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에 따라서 이 저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 전망과 반대로 이 반도체 경계 심리가 조금 더 커져가는 모양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완화적 통화 정책은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상태고 또 앞으로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이고 이제 가장 다가오고 있는 이벤트가 현지 시간 28일에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만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투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도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짙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주도주 찾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이럴 때 반도체주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전반적으로 포트 전략도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커스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종목들 먼저 A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 모두 다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서 성장 정책을 보일 것이다라는 것에 이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 조금 대선까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예, 대선쯤 돼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대선 이전에 먼저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외에는 이제 트럼프 후보나 지금 해리스 후보 모두 다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좋은 발언들을 이제 호재성의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갤럭시와 머니터리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또 이게 코인에 대한 변동성들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거든요. 이때 앞전에 이제 비트코인 최근에 이제 한 1억 넘었을 때, 넘겼을 때 이 파동을 보시면 엄청나게 이 파동이 크게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아가면서 자리를 잡고 이후에 지금 한 파동 만들어주면서 이제 전고점을 소화시키는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저점을 깨지 않고 상승 추세를 연결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폭이 올라가면서 상승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좀 붙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지금 위치는 이 이동평균선이 몰려있는 지금 현재 가격의 구간대, 우리가 매수했던 이 구간대죠. 약간 밑에 이 부분이 강력한 지지선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저는 좀 열어놓고 조금 더 큰 목표가까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린다면 얼마든지 큰 상승률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대전 이전에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이 코인의 흐름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화오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확인해 봤더니 반년 만에 작년 수주액을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26척의 선박을 또 수주를 했고, 금액으로는 50억 7천만 달러 상당으로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 6개월 만에 뛰어넘었다.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략 또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짧게 볼 종목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먼저 예상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방위와 관련된 이제 잠수함이나 구축함 같은 부분도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제가 이제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해서 미 해병대 7군이죠. 미 7해병대가 좀 이게 대만과 있어서 마찰이 좀 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해군력 증강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또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수송이 원활하지 않다.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 천연가스 수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산 이제 LNG를 수입을 해야 하는데 바다를 건너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러한 이슈들이 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트상으로 자리 잡는 거 보고 이슈 있고 차트상으로 자리 잡는 것을 보고 제가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공략했었는데 추가적으로도 좋은 이슈들이 호재가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우려되는 거는 조선업 노조가 이제 지금 반발이 조금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호황이 나오긴 했지만 과거에 불황이 좀 있으면서 과거에 임금 체불권도 좀 있었거든요. 조선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악재성이 좀 있긴 하겠으나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유통 비율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유통 비율이 29.2%라고 이제 HTS에서는 나와 있지만 이 주주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주주가 65% 상회를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 5% 그리고 하나오션 우리 자사주죠. 자사주 합쳐가지고 75% 이상을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은 품절주죠. 그 품절주라는 것은 작은 흐름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이 대주주의 지분율이 매도에 대한 거래량이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상승, 약재에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로 하나오션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짧게 볼 종목은 아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렇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었고 지금 악재가 작용될 수 있는 시점에 놓여 있지만 이 악재로 주가가 내려가지는 않을 탄탄한 종목이다라고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종목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지금 13,500원을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지금 만약에 시청자분들 중에서 보유하는 분들 혹은 신규로 진입할 분들 있다면 이렇게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공략했을 때 저는 이제 13,250원까지만 이제 13,000원 목표가를 잡고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13,250원까지 이제 조금 더 수익을 좀 챙겨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좀 했었거든요. 조치를 취했었는데 제가 이제 또 그러면서 리뷰를 하면서 13,000원대 가격 넘어가게 되면은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12,500원에서 13,000원 이 자리 넘어가게 되면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는 또 13,000원 부근까지 눌렸다가 재차 상승하면서 어제 좋은 흐름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요. 일봉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일봉 넘어서 살펴보게 되면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지금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나오는 캔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홀딩에 대한 보유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홀딩으로서의 대응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입절하고 나오셨던 분들은 지금 13,500원 이 자리가 또 다시 한번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올라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13,500원 부근에서 올라왔다가 내려왔을 때 이때 양봉 하나 뜨는 거 보고 진입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13,500원 이때 손절가는 단기적인 단타로 접근했을 때는 13,450원 손절 라인 잡고 추가적으로 홀딩 상승이 나왔을 때 홀딩으로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AS까지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한선 엔지니어링이었고요. 오늘 나오는 캔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홀딩 전략 좀 취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짧게 들어가서 본다면 손절 라인 13,45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장 마감한 후에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외 특징주입니다. 유비케어,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보로노이, 그리고 셀바이오, 휴먼텍 있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도 유증 소식에 따라서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또 29일부터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여기에 70%가 간호사다 보니까 의료 공백 현실화 가능성이 더 크게 드러나면서 비대면 진료주도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점검해 봤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비대면 의료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유비케어나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이 비대면 언택트 관련한 종목들이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유비케어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8월 5일 날 과대 낙폭이 나왔다가 복구해주면서 지금 상승 장악형 이제 단기적인 상승 장악형 양봉이 나와줬으나 전고점 매물대를 맞고 약간 빠진 위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성정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성정보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매물대 맞고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N자 파동을 만들어주고는 있지만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를 맞고 내려온 상황이고, 비트컴퓨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도 거의 N자형 살짝 돌파가 나왔지만 전고점 살짝 매물 맞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간호노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정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파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 게, 앞전에 보시게 되면 유비케어가 어떻게 보면 대장주거든요. 비대면 진료 언택트 관련해서 한 이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의료 파업 이슈 나오자마자 한번 빵 뛰고 네, 4거래일 정도, 대략 일주일 조금 안 되는 기간에 조정을 받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는 파동을 만들어냈거든요. 의료 총파업, 이제 의사들 이제 총파업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온 이슈들이기 때문에 우리 너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좀 냉정하게 단기성으로, 오늘 이제 장세 자체가 지금 최근 장세가 이 테마주 섹터 위주의 이제 순환매 장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으로 봤을 때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우린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9일에 이 전국 보건의료 노조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금 의료대련 우려로 비대면 진료 테마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 장세가 테마주 위주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기적 관점으로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요즘 또 한선 엔지니어링도 이제 공략했었지만,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또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나오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슈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저는 이제 강관과 관련된 이제 가스관, 수송, 유류 수송에 대한 이런 그 강관에 대해서 좀 저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만약에 이제 성사가 됐을 경우에는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혹은 원유를 운송을 해야겠죠. 가스전이니까 가스 송유관이나 이런 부분 통해서 이 본토까지, 우리 이제 내륙까지 옮겨야 되는 이 연결 고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강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장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휴스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강관 관련주죠. 휴스틸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형거래 프로젝트 나오면서 쭉쭉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면서 최근 낙폭과대가 나와주면서 다시 또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일 같은 경우에도 큰 상승폭은 아니지만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찍어주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단일가에서 이제 매수 대기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대략 4,540원 이 부분인데 4,500원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정고점 매물 다 뛰어넘는 거거든요. 매물대 뛰어넘고 추가적으로 손절 라인이 짧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왕거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이스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하이스틸.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스틸이 더 좋아 보여요.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낙폭 빠지면서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는데 이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매물대를 다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매물대를 잡아주면서 앞전에 대한 매물대를 여기도 있네요. 앞에. 여기도 앞에까지 이 자리까지 다 충분히 어느 정도 소화가 끝났다. 이때 보시게 되면은 소화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조용히. 그런데 최근 낙폭 과대 지점을 지켜주면서 다시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다시 돌파가 나온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지금 이 가격대에서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차트적으로 기술적 분석상 차트적으로 모멘텀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분봉을 좀 살펴보는 게 좋거든요. 분봉으로 봤을 때 돌파가 나왔네요. 돌파 나와주고 강력하게 나와주고 박스권 지금 나와주고 있죠. 나와주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소폭이다마 우상향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라는 것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대로 휴스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휴스틸은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갖고 정고점 매물대를 한번 부딪힐 위치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리 완벽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딱 여기서 종가가 마감이 됐는데 이 자리를 또 살펴보시게 되면 아직도 매물대가 이 객자리에 대한 부분, 객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 있거든요. 이 자리 뛰어 넘어간다고 보더라도 지금 아직까지는 휴스틸보다는 이 하이스틸이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에 주목해볼 만한 섹터로 대왕거래 섹터 살펴봤습니다. 주관사 입찰을 지금 앞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는 싱가포르 기업과 함께 보급선 계약을 체결한 이력도 있습니다. 관련주 흐름 좀 짚어봤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주목할 만한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이스틸이 상당히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언급을 드렸다시피 오늘 탑픽 종목은 하이스틸로 좀 보고 있거든요. 오늘 하이스틸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시간 내에서도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휴스틸에 비해서 섹터나 이슈성으로 강력한 상승세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하이스틸 3,670원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간 내에서 마감된 게 3,670원 부분인데 지금 이 자리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 지금 강력한 지지선을 넘어갔다가 이 자리에서 3,800원 부분을 한번 맞고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자리가 이제 481 2년선인데 2년선 큰 저항이거든요. 이 저항을 맞고 오늘 시장 내에서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오늘 이 조정이 다 나오지 않더라도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요. 내려왔을 때 이 자리 부분에서 한번 잡아볼 수 있다. 그리고 잡아볼 수 있다. 눌림목에서 위치 잡아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이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진입가는 3,500원에서 3,600원 정도가 딱 적절해 보이는 매수 위치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원에서 3,600원 이 자리. 3,600원. 지금 여기
8월 2일 날 음봉 보이시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겹쳐 있는 이 지지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한번 잡아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지금 정고점 매물이 있는 4,000원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000원 하시게 되면은 앞전에 매물대 살짝 앞쪽에서 우리가 4,000원 목표가 4,000원 잡고 손절가 조금 원래는 조금 더 3,300원 짧게 대응하실 분들은 이 자리에서 3,300원 부분까지 보셔도 되긴 하겠으나 3,200원까지 조금 더 열어놓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딱 5대5 정도로 봤을 때 약간의 여유 있게 3,200원까지 열어놓고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로 하이스틸 만나봤습니다. 원유랑 가스를 수송할 수 있는 강관 업체이고요. 전 세계로 좀 수출하고 있습니다. 차트상 매물대를 소화한 후에 거래량이 좀 감소했지만 박스권을 스스로 만든 후에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목표가로 4,000원, 손절가로는 3,200원까지 열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하이스틸 전략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오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 중, 일 글로벌 변동성 이슈 토파보기입니다. 잭슨홀 미팅 기다렸는데 결과적으로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좀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다 안 한다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할 거냐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빅컷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한데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어서 베이비컷이 낫지 않냐라는 시선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연준의 그 정책 목표가 물가가 아니고 이제 고용이라든지 경제의 그 소프트 랜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는 빅커트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에서는 9월달 25bp 금리 인하 확률을 68%로 보고 있고요. 50bp 같은 경우에는 32% 정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2025년 그 연말까지는 금리를 3.25%까지 그러니까 8차례 걸쳐서 낮춰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은 25bp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보고는 있지만 현재 그 시티그룹이라든지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0.5%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고용이라든지 최근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나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거나 금리를 낮췄을 경우에는 이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치는 게 경제는 좋지 않나. 그리고 시장에 어느 정도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그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9월 6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8월 달 고용 통계에서 실업률이 급등한다든지 그리고 일자리 성장률이 월 10만 명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0.5%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 폭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에 조금 더 눈을 돌려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9월 6일에 발표될 8월 고용 통계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급등하거나 일자리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명 이하일 경우에 0.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9월에 FOMC에서 금리를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4년 반 만에 지금 인하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꽤나 시장에는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9월에 금리 인하, 지금 뭐 기정사실하긴 하지만 인하가 진행된다면 글로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네, 지금 그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가면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들이 앞으로 뚜렷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세계 글로벌 금융 시장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 연기금이라든지 그리고 그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원칙을 보면은 투자 전략이 딱 하나입니다. 장기 채권과 그리고 주식을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률이 어느 쪽이 더 높은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를 전문 용어로 일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주가가 저평가 국면에 있을 경우에는 주식에 대해서 본격적인 그 비중을 높이고 채권 비중을 줄이게 되는데요. 이 일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같은 경우에는 리먼 쇼크라든지 그 전 직전이라든지 그리고 IT 버블이 붕괴된 직후 같이 0.2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주식시장이 그 고평가됐다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갖고 왔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한 1 정도로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주가의 저평가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연기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그 국면이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단 2번, 그러니까 리먼 쇼크라든지 IT 버블 때만 주가가 역으로 빠졌지만 그 외를 제외놨을 경우는 모두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정책이 쓰기 때문에 많은 MMF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가 5%에서 4%, 3% 떨어지는데 계속 장기 금리를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좀 더 공격적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엔화라든지 원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달러 대비해서 그 강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머징 시장에 그 투자 자금도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거나 그리고 장기 금리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금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큰 폭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일단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금 유입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달러 약세가 좀 이 시장 안에서 키워드가 되다 보니까 금값도 최근에 좀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정책 금리 유지하다가 지난 7월이었죠. 금리 인상을 좀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 질의를 통해서 우에다 총재 발언을 봤을 때는 인상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인하를 한다 그러고 일단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도 인하가 좀 트렌드인 것 같은데 유독 일본만 인상에 대해서 행보를 좀 밝히고 있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네, 지금 뜬금없이 일본 증시를 좀 주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난 그 8월 초에 있었던 앵커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서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일본은행 총재죠. 우에다 가조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일본 국회에 참가해서 일본이 단기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는 이유는 가장 간단합니다. 아베 총리 시절에 2차원 금융 완화를 실시했었고요. 또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엄청난 돈들이 시중에 풀렸습니다. 무려 GDP 대비해서 14배 정도 규모의 돈이 풀렸는데 이는 미국이 풀어놓은 2.2배에 비해서는 무려 5배가 넘는 규모가 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상태를 방치했을 경우에 일본 은행의 신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가 좀 어느 정도 잡히고 그리고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 풀린 돈들이 환수가 되기 시작한다면 조금 주식시장의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장기채 금리는 일본 정부가 600조 엔 정도를 매수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5,500조 원 정도를 일본 은행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채 같은 경우에는 풍기 현상이 있고요. 나머지 다른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국채와 스프레드가 확 벌어지면서 시장에 왜곡을 줬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현재 글로벌 채권 지수에서 일본의 국채 같은 경우는 빠지면서 외국 은행이라든지 일반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일본 국채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은 이제 불가피하고 여기에 따른 시장의 혼란이 조금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일본만 금리 인상에 적극적인 이유를 보자면 물가 상승으로 이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지 않는다면은 일본은행의 신용도가 하락이 된다라는 전망 말씀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이 대규모 국채를 일본은행 혼자서 매입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본만 계속해서 나홀로 금리 인상 이 기조에 나선다면은 아무래도 엔고 현상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싶은데요. 연말에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시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일본이 연말에 금리 인상을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변화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도 0.4%포인트 내 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엔저가 진행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산업 공동화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엔저 상황 속에서도 뭐 중장기적인 설비 투자라든지 그리고 기술 진보에 따라서 생산 향상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 나갔던 기업들이 돌아오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 규모가 일본이 좀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GDP 대비해서 일본 경제의 GDP의 점유율을 보면은 1996년도에는 15.3%로 세계 2위 경제 규모였지만 현재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4%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세계 경제 규모에서도 4위로 추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금리를 인상을 시켰을 경우에 장기 금리가 0.1%만 인상이 된 효과로 인해서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 같은 경우는 1,000엔 정도가 떨어졌는데 만약 0.4% 정도 인상을 한다면 니케이 평균 주가는 4,000엔 정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한 10조 엔 정도 일본 은행 같은 경우는 평가 손이 발생하면서 채무 초과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자금 시장에 커다란 변동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소규모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금리를 인상시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런 금리 인상은 엔고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엔화가 지금 현재 1달러에 145엔 정도 하고 있는데 130엔대까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 들어서 환율 시장이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도 엔화 강세에 따라서 연동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도 챙겨가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변동성 또 다른 키워드 이제 대선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끝이 났고 일단 해리스 후보가 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케네디 주니어가 사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거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분위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판세는 좀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을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고 현재 선거인단을 중심으로 뽑는데요. 선거인단 같은 경우는 무려 538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과반수인 270명을 확보하는 자가 그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공화당, 그리고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선호합니다. 이 때문에 스윙 스테이트, 투표권을 쥐고 있는 7개 지역 같은 경우가 매년 그 지지 정당을 바꾸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펜실베니아라든지 미시간이든지 위스콘 같은 이런 러스트 벨트 지역이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스윙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79석을 자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 러스트 벨트 같은 경우는 44석으로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비중이 현재 해리스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그 푸른 벽이라고 부르는 그 러스트벨트 3개 지역 같은 경우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집토끼 결집이 끝났기 때문에 산토끼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G세대 젊은 층들 그리고 여성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그 20대 초반의 인플루언서들을 고용하면서 SNS 활동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가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선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11월 대선을 향해서 제1차 경제 공약을 발표를 좀 했습니다. 잘 보니까 뭐 기대해 볼 만한 부분도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 금융시장 그리고 대중국 정책에 대한 변화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할까요? 네, 바이든의 정책에서 무역이라든지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대로 답습을 하기 때문에 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바이든의 공약 그리고 민주당의 강령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내용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물가 안정이라든지 여성 표심 그리고 중산층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게 되는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재정 적자 폭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인세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재정 적자가 4천억 달러 정도만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 5조 달러하고 비교해서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미미한 수치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서는 트리플 블루가 되든 트리플 레드가 되든지 간에 아무래도 누가 그 행정부와 의회를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시장에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서 반도체와 관련 치포 동맹이라든지 중국의 1대1로에 대항하기 위해서 G7과 공동 인프라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계속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대중국과 관련해서는 강경 기조는 계속 유지시키되 지금보다도 추가적인 관세 인상이라든지 적대적인 기조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의 지금의 적대적 기조를 강화시키지는 않더라도 조금 관세를 철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중국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5% 중국이 정말 크게 내걸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수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노력 조금씩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성장률 지표 보니까 부동산 불황이
시장이 길어지면서 소비도 지금 현재 조금은 부진에 빠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수 진작책 본격적인 시동은 아직 걸지 않은 모습인데 이에 따른 글로벌 증시 영향 어떤 게 미칠지 한번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경제는 지금 현재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도 못하고 있고요. 35세 이상이 되면 고용 해고가 단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5% 성장 목표에 지금 적신호가 켜지면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말이죠. 내수 진작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설비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1.5%의 저리의 금리로 좀 융자를 해주고 있고요. 또 소비자의 그 교체 수요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를 샀을 경우에도 무려 56조 원의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쓰기로 했는데요. 이런 보조금 정책들 같은 경우는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베는 형태 밖에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보조금 정책 같은 경우는 전체 가격의 15%만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줄고 공급이 과다하다 보니까 1대1 세일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연 정책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쓴다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고용 안정이 중요한 거고요. 이에 맞춰서 실업보험 수당이라든지 공적연금 제도를 개혁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혁시키지 않고 단순히 보조금만 주는 정책을 가지고 썼을 경우에는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56조 원이 풀리기 때문에 경기는 회복시키겠지만 내년도에는 다시 악화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이 과연 경제 성장률 5%를 사수할 수 있을지 연말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가 이렇게 침체한 원인을 가장 좀 찾아보자면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장도 보면 국내에서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들썩이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데 중국 시장 안에서도 시그널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헝다 부동산 개발 회사가 부도가 나고서 3년 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이 때문에 부동산 판매 가격뿐만 아니라 판매 면적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6월 달부터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베이징이라든지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는 판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월 대비로 봤을 경우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상승하는 거로 보여지지만 기존 주택이라든지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상하이뿐만 아니라 현재 난징이라든지 항저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등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내년도부터는 수치상으로는 이제 플러스가 나기 시작하면서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오피스 빌딩,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 임대료 책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하락 압력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주택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치는 것 같이 보이고 상업용 빌딩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 확인을 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재고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1선 그리고 2선 도시를 중심으로 내년부터는 가격이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전망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중국 증시 부진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상승 흐름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중국 증시 부진 정말 꽤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제쯤이면 반등 가능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신가요? 네, 삼중전회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그 전략이었고 5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걸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공동 부유론에 의해서 지방 정부의 그 채무가 증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무 개혁을 조치를 단행을 했고요. 노동자의 사회 보장 제도로 강화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첨단 산업 그 지원 정책을 플러스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급속하면서 주시장의 조정이 길어지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신문들 같은 경우에도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논평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논평도 아예 쓰지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장이 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주식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도 이제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섭 우화에 나오는 늑대 소년처럼 중국 정부가 홍보 전략에만 강화할 뿐 실질적인 그 알맹이 있는 정책, 내실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데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증권사에서 추천 보고서가 나온다든지 정부의 신정책,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첨단 산업 발전 정책이 나오더라도 주시장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고요. 또 이런 문제는 연말까지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그 무역 제재 조치를 어떻게 취할지 새로운 대통령이 1월 달에 이제 들어온 다음에 백악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까지는 좀 관망 심리가 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시장의 신뢰, 패닉 국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이후에 주가가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현재로서는 조금 조정 국면이 연말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연말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 패닉 국면을 해소하는 그 시점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시점과 동일하게 맞물릴 것 같으니까요. 언제가 될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변동성 이슈 토파봤습니다. 전체 지지율에 있어서 미국 대선 후보 해리스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데요. 캐스팅 보트가 될 러스트벨트 세계주의 지지율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선 전까지 우선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조영천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주목해봐야 할 종목, 섹터 그리고 이슈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개장 전부터 개장 후까지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는 증시 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전에 놓칠 수 없는 실시간 증시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소연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 알아봐야 할 실시간 증시 뉴스 이어갑니다.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애플이 오는 9월 9일 아이폰 16 등 최신 제품을 발표할 것이란 소식으로 월가에서 기술주 매도세가 나왔음에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애플은 전 거래일보다 0.15% 상승한 227.1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시총이 3조 4,540억 달러를 기록해 시총 1위를 더욱 굳건히 했는데요. 애플은 오는 9월 9일 본사에서 아이폰 16 등 최신 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최신 아이폰은 더 큰 화면과 업데이트된 카메라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특히 새로운 아이폰,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TV 토론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며 신경전에 나섰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 소셜에 나는 오늘 아침 ABC의 가짜뉴스에서 가벼운 기자 조나단 칼스가 진행한 톰 코튼 상원 의원과의 우스꽝스럽고 편향된 인터뷰와 소위 트럼프 혐오자인 패널을 봤다며 내가 왜 그 방송사에서 카멀라 해리스와 토론해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많은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며 해리스가 왜 폭스, MBC, CBS, 심지어 CNN과의 인터뷰조차 거절했는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양측 캠프는 대선 대진표 변경 후 다음 달 열릴 첫 TV 토론을 앞두고 마이크 음소거 기능과 같은 세부 규칙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측은 토론 내내 마이크가 켜져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발언 종료 후 마이크를 꺼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 그리고 리비아 생산 중단으로 국제유가가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3.29% 급등한 배럴당 77.2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8월 16일 이후 최고치인데요. 브렌트유 선물도 2.86% 급등한 배럴당 82.1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80달러를 재돌파한 것은 지난 8월 15일 이후 처음입니다. 일단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지난 25일 대대적인 공격을 주고받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날 레바논에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헤즈볼라가 미사일을 퍼붓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공격이라고 설명했고요. 헤즈볼라 또한 지난 7월 민병대 고위 사령관 중 한 명을 살해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분열된 리비아에서 벵가지를 근거로 하는 동부 정부가 서부 정부와 중앙은행을 누가 이끌지에 대한 갈등으로 석유 생산과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비아는 하루에 약 12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100만 배럴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원전 기업이 한국 기업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회방을 놓기 위해 체코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전력공사가 한국수력 원자력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는데요.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현지 공급업체에 제공하려는 원전 기술을 체코 측에 이전하고 2차 라이선스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수원은 황주호 사장이 이달 초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 경영진과 직접 만나 지대권 분쟁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분쟁을 대화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도록 두면 펜실베니아의 일자리를 뺏긴다고 주장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투자자들의 시선이 글로벌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에 쏠리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의지를 밝혔음에도 원화 강세와 중동 위기에 지난 26일 코스피가 하락 마감하며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는 한국 시간으로 29일 새벽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엔비디아는 세계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실적을 단순한 기업을 넘어 인공지능 시장 전체를 조망할 지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간 6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왔고 2분기 실적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관측됩니다. 엔비디아가 또다시 시장의 기대치를 뚫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 AI 고점론, AI 거품론을 불식시키고 다시 기술주 랠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3일 기준 129.37달러로 역사적 고점에 근접한 주가와 높아질 대로 높아진 투자자들의 기대는 여전히 부담 요소입니다. 네, 이번엔 철강으로 가봅니다. 글로벌 철강 수요 위축으로 국내 고로사들의 조강 생산량이 작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수요처인 중국 부동산 경기 둔화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저가 철강제 유입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올해 상반기 조강 생산량은 1,666만 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현대제철의 조강 생산량은 976만 톤에서 939만 톤으로 3.8% 줄었는데요. 중국의 철강 제품 재고는 국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입 철강제는 788만 3천 톤이며 이 중 중국산은 약 59.9%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7만 6천 톤 늘었는데요. 저가 중국 제품 유입으로 국내 철강 유통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철강사들의 실적은 악화됐습니다. 국내 철강사들은 중국산 저가 공급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고육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이 빠르게 국내 시장에 풀리면서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을 결정짓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주식 매수 청구권 규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기존에 설정해 놓은 8천억 원의 한도를 넘어서더라도 합병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다만 행사 금액이 커지면 SK 입장에서는 내부 유보금으로 매입해 자사주로 묶어놓아야 하는 부담 역시 커집니다. 주식 매수권 청구권 대응 등 자금 조달을 위해 SC제일은행이 주관사로 나서 시중은행들과 신디케이트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되는 건 합병 반대 의사를 나타낸 국민연금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여부입니다. 전량을 행수한다면 SK 측이 6,817억 원을 매수해야 하는데요. 다만 업계는 실제 국민연금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개장방송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자금 자체가 빅테크에서 빠져나와서 블루칩 기업들 위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 출발도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흐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네, 그렇죠. 우선 전일에 우리나라 증시로 봤을 때도 이 잭슨 홀 미팅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나왔음에도 지금 시장은 어제는 좀 반응을 좀 하진 않았죠. 이미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가
우선 그 전에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감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엔비디아 어떤 실적 발표 전에 경계 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순 매도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약간 좀 하방 압력을 좀 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좀 테슬라도 그렇고 이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이미 좀 그 부분을 좀 의식한 그런 상황이지 않냐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계속 분기마다 이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시점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우선 좋게 나올 가능성은 크지만 시장에서 보는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는 점이 좀 그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예상치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았으면 모르겠지만 기대치가 좀 높아지는 수준을 계속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그 전에도 이제 어떤 이 AI 주를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좀 나왔을 때 시장에서의 그 낙폭이 굉장히 좀 컸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두려움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약간 조정받지만은 필수 소비재, 좀 미국 증시 본다고 했을 때도 금융 이쪽에서의 섹터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선 제가 본다고 하면 미국 증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순환매는 들고 있지만 딱히 주도주가 있다라는 느낌은 좀 많이 못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어떤 시장에서의 방향성은 잡겠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된 이후에도 어떤 특별한 이제 모멘텀,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또 남아 있긴 하지만 우선 미국도 이제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그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소강 상태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냐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자는 관망하겠지만 그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엔비디아가 실적을 서프라이즈를 내주고 또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또 이제 언급을 하는 부분에 엔비디아 측에서 이 언급을 좀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활발하겠다. 이런 강한 메시지가 없으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당분간 또 좀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 외국인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순매도 나와주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 엔비디아의 향후에 뭐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도 잡힌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오늘 좀 그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한 이 종목들의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먼저 반도체주 흐름 예상부터 해봤습니다. 일단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한 후에도 하락하는 흐름으로 좀 돌아설 수 있다는 부분도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짧게 질문 하나 추가적으로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침 냉각 관련주가 어제 조금 시장 안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화재 이슈도 있고 블랙엘 안에다 액침 냉각을 좀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어제 시장에서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관심 가져볼 타이밍이 맞는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우선 저는 이제 약간 액침 냉각 쪽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 느낌은 좀 강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이죠.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AI 쪽에서의 데이터 센터나 이 열의 어떤 냉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액체로 그 온도를 잡는다는 부분은 상용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제가 왜 테마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엔비디아가 어떤 핵심이 아니라 이제 액체 냉각이죠.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담그는 어떤 서버나 이 부분을 담궈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 그 AI 가속기나 여러 가지 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어떤 하나의 상품이 AI 쪽에서의 반도체 하나 플랫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액체 냉각보다는 액체 냉각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 액체 냉각에 대한 부분은 좀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액체 냉각을 했을 때는 엔비디아 쪽에서의 플랫폼 자체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지금 액체 냉각보다는 액체 냉각을 하는 이유가 약간 기업들에 대해서 좀 약간의 좀 기술적인 부분을 따로 한다는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제도 뭐 KN솔이나 여러 기업들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지만 적극적인 어떤 매수 관점을 뭐 들어가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GST 여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인데 이 변동성에 의한 어떤 매수 관점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접근하는 부분도 괜찮지만은 그거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매수하는 부분도 아니지 않나.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도 이 변동성을 감안하면서 하기에는 좀 부담감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액침 냉각이나 어떤 이런 모멘텀보다도 이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이 매도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이 좀 안전한 대안 투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배터리 연료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뭐 전기차 배터리도 그렇지만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 의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액침 냉각 관련주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어제 젠슨항 CEO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요. KN솔이나 GST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쪽에서는 테마단으로 이해를 하고 전략을 좀 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변동성을 좀 감안해서 움직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도체가 눌렸을 때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8월 27일 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 거래일 우리 증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대거 토해내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분위기는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계속해서 뱉어내면서 0.84% 하락폭을 그려냈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해서 수출주 위주로 약세를 보인 만큼 오늘 과연 우리 증시 어떤 흐름 보일지 지금 바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7% 소폭 하락하면서 2,696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2% 하락하면서 765선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시간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한양행부터 SK하이닉스까지 이렇게 10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KN솔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N솔은 글로벌 1위 기업인 서브머사와 협력을 해서 이 국내에 이머전 쿨링 시장에 진출한 액침 냉각 솔루션 기업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오는 4분기에 이렇게 출시가 될 예정인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부터 이 액침 냉각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라는 소식에 지금 이렇게 KN솔이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에이프릴 바이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사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술을 이전받은 게 바로 덴마크 제약사 룬드백인데 이 룬드백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암병증과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 40조 원 규모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룬드백이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최대 160억 원의 기술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엔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엔셀은 지난 23일에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상장한 종목이고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과 CDO, CMO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기존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의 이 한계를 극복해낸 차세대 치료제 EN001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늘 이렇게 인기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로노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개발 전문 업체고요. 보로노이가 미국 기업 암비아 테라퓨릭스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로노이는 암비아와 경구용 만성 염증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 VRN04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독점적 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26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성정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는 29일 간호사와 의료기사들이 지금 소속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서 원격 서비스 관련 반사수혜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주목되고 있고요. 특히나 인성정보 오늘 이렇게 인기 종목 상위단에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개장한 지 3분 정도 흘렀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금이 빅테크 위주에서 좀 빠지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출발도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 확인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3분, 4분 정도 흘렀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약보합 수준입니다. 코스피는 2,700선을 뚫는 게 참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도 2,694선에서 출발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0.29% 하락하면서 764선에서 출발선 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여전히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가 덜어내고 있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 오늘 현물 시장 안에서도 장 초반에는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걸 그나마 기관 쪽에서 방어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관과 외국인 이렇게 큰 손들이 둘 다 좀 빼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걸 개인 투자자가 124억 원 정도 담아내면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 등락률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오늘 의약품이 그래도 가장 강세를 좀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좀 약할 때 요즘 제약 바이오주가 방어를 잘 해주고 있죠.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의약품 쪽에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음식료는 하락, 그리고 종이 목재 쪽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음식료는 최근에 달러가 약세를 좀 보이면서 수출주가 좀 전반적으로 힘이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업종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내리고 있는 섹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금융까지도 잘 방어해주고 있다가 금융도 오늘은 좀 밀리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차장님과도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장 좀 약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현재는 이제 눈치 보기도 아니고 약간 좀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너가는 분위기가 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잭슨 홀 미팅도 그렇고 엔비디아 시작 발표도 그렇고 항상 시장 자체가 그 전에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벤트 전에는 항상 건너가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시장,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큰 매도를, 포지션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에 외국인들 순매도 폭이 좀 컸죠. 컸던 상황인데, 오늘 좀 지금 보면은 이 외국인들의 선물에서는 지금 650계약의 순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제만큼의 외국인들 순매도는 나올 가능성은 적지 않냐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장 후반으로 갔을 때 외국인들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가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장 후반에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매수하는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섹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나마 좀 제약바이오, 전기가스, 이런 좀 통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를 다른 섹터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걸 봤을 때, 우선 지금은 시장이 관망하는 분위기가 제대로 느껴지는 게 바로 이제 경기방어들 중심으로 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점이 이 시장을 전체적인 좀 내일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미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참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도 이제 대형주 중심, 제약바이오도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인데, 그만큼 제약바이오 업종을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실적이 나오는 대형주, 또 이제 CMO나 위탁 쪽에서의 강점이 갖고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을 시장에서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1위부터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은 이 종목마다 좀 등락폭이 좀 다 틀리죠. 삼성전자 0.13% 상승하지만 SK하이닉스는 0.84%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1위부터 30위, 20위까지 본다, 40위까지 본다고 했을 때 2% 이상 오르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어떤 거래량도 많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시장 자체적으로는 한번 좀 지켜보자, 이런 의견이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본다고 했을 때도 에코 프로비엠도 0.92% 하락, 그리고 알테오제 0.16% 하락, 그리고 이 HIB가 1.4%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는데, 변동성이 이 코스피에 대비해서 큰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2% 이상 오르고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좀 차분한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약간의 약보합세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포지션을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는 그런 걸 현재 시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선 대형주 중심으로의 이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을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짙은 것 같고요. 거래량도 오늘 좀 크지 않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도 빠지긴 합니다만 마이너스 78억이고요. 외국인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89억 정도, 기관은 50억 정도 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경기 방어주 위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당국이 현대차 조지아주에 있는 전기차 공장 환경 허가 재검토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규모가 한 76억 달러 규모의 공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 허가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고요. 일단 환경 보호 운동에 있어서 운동가들이 민원을 접수했다라는 소식이 기사 안에 추가가 좀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현대차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0.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약보합 수준입니다.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시에 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됐는데, 오늘 또 소식 들어온 거 보니까 조지아주 공장에 있어서 환경 허가 재검토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전에 밸류업도 있었고 달러가 강세일 때 흐름 굉장히 좋았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싹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인베스터데이 앞두고 있는데 반응도 좀 미미합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환율이죠. 우선 이 2분기 상반기 때만 본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분기 사상 최고 어떤 실적들을 보여준 그런 모습인데, 물론 잘 팔았습니다.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한
이 글로벌 판매량도 많이 늘었던 상황이지만 가장 컸던 게 이제 환율이죠.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런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다는 부분은 뭐 부정은 못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에 의한 달러에 대한 약세가 지금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여력을 좀 단기적으로는 좀 못 갖고 가는 그런 현재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 현대차나 뭐 기아도 마찬가지죠. 이 자동차 쪽에서의 이 판매, 그리고 이제 EV나 또 이제 하이브리드 여러 가지 뭐 전략이나 그리고 생산 비중을 좀 조절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 변하지 않고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인베스트데이가 이제 28일인데 여러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어떤 주주 환원에 대한 규모가 저는 관심이 가장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에 대한 어떤 전략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제 밸류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뭐 이 부분을 통한 주가를 좀 방어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원래대로의 현대차의 이 사업 방향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매수 관점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글쎄요, 뭐 피크아웃이나 여러 가지 부분 항상 얘기 나왔던 겁니다. 뭐 분기마다 끝났을 때도 피크아웃이다 했었지만은 결국은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우선 이 환율이나 여러 가지 방향성을 보고 이 현대차에 대한 매도 포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본다고 했을 때 현대차에 대한 뷰는 내년까지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 기업 전방 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부정받아 차량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현대차, 기아차까지 해서도 늘 피크아웃 이야기는 따라 붙었던 꼬리표였죠. 매수 관점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정상 내일은 인베스터데이 앞두고 있는데 오늘 흐름 봤을 때는 낙폭을 키워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도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몸을 좀 낮추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드립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약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약보합 수준이고요. 거래 금액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한산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제 전일 미증시가 일단 약보합권으로 좀 마무리를 해준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좀 일부 경계감에 좀 기술주 쪽에 좀 어느 정도 좀 매물이 좀 출회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금일 이제 저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좀 약보합권,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거의 마이너스 2% 가까운 하락률을 좀 보여주면서 좀 장초반 좀 출발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지금 일부 좀 낙폭을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지금 기술주 쪽에 나오고
나오고 있는 이 매물출회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에 대한 뭐 AI 버블론도 굉장히 좀 최근에 이야기가 좀 많았던 부분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AI 쪽에 대한 고성장세 흐름들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온 이후로 좀 반도체 쪽에 대한 방향성이 좀 확실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상반기 내내 증시를 좀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좀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 쪽에 대한 주도적인 랠리가 좀 살아나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일부 좀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코스피는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좀 박스권의 흐름들 내에서는 업종별의 좀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최근에 좀 2차 전지 쪽이 좀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은 좀 액침 냉각 쪽 같은 경우도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업종별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시점에서 관망세가 짙고 또 업종별로 순환매 장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원전을 좀 체크해 볼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에 체코 방문할 때 경제사절단 그리고 뭐 팀코리아에 있었던 기업들 다 동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더불어서 또 어제 들어온 또 소식 보니까 미국 원전 기업이죠.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체코 정부에다가 수주 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목리를 부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세긴 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1% 넘게 빠지고 있고 본 계약이 한 3월, 2월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때까지 괜찮은 걸까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려면은 미국 쪽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정부 측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원전 부분들이 지금 기술 침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소송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게 일단은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를 따내기는 했지만 이게 내년 3월 안에 만약에 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업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본계약까지도 무산이 될 수가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원전 쪽에서는 좀 악재로 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 갈림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제 정부 측에서도 뭐 웨스팅하우스와의 지금 계속해서 완만한 뭐 협의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유럽이나 프랑스에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가성비. 일단은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프랑스가 좀 원전에 대한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한 8,000달러 정도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건 3,000에 4,000달러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가성비가 좀 있는 상황이고 개발 속도 면도 프랑스에 대비해서 좀 굉장히 좀 빠른 편입니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이라든지 각국에서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러브콜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원전 기업들 같은 경우가 그간 좀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딱히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계기들이 없었다가 체코 원전의 좀 하나의 시발점이 돼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유럽 쪽에 대한 확장도 좀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결국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좀 걸림돌에 좀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이야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뭐 방향성, 뭐 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웨스팅하우스를 건너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길이 막힐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봤을 때는 원전주들이 만약에 좀 매물 출회가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그 이후에 좀 이슈가 한번 팔로우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만약에 원전 쪽이 강세 흐름들이 좀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웨스팅하우스와의 좀 협업 부분들이 좀 잘 완만하게 됐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수급에 따라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그래도 저는 좀 원전은 결국에는 클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게 되고 확장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뭐 신재생이나 원전 쪽 같은 경우는 결국에 생태계가 계속해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저는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원전 쪽은 계속해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원전주 전반적인 수급 체크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부장님 아이폰 16 시리즈 네네. 9월 9일에 공개한다. 네네. 뭐 이런 소식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LG이노텍이 그 폴디드 줌 단독
초도 물량을 단독 공급한다라는 기사도 좀 있었는데 LG 이노텍 보니까 0.2% 하락하고 있고 자화전자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0.73% 하락하면서 1%대 가까운 낙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9월 9일이라고 딱 이제 방금 찍혔잖아요. 날짜 나왔으니까 아이폰 관련해서 하드웨어 쪽, 부품주 쪽도 좀 보면 괜찮은 구간일까요? 사실 이제 이번 아이폰 16에서 나온 이야기가 인텔리전스가 탑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일단 그 가능성 여부가 일단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아이폰 16에 대한 부분들의 교체 수요가 지금 맞물려 있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뭐 하반기에도 지금 핸드폰 교체 수요가 좀 맞물려 있고요. 특히 이제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좀 핸드폰의 좀 신규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아이폰 16이 딱 하반기에 맞춰서 일단 출시를 앞두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빗대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갤럭시가 얼마나 판매량이 좀 좋은지 여부를 판단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좀 아이폰 16에 대한 판매 수요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핸드폰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AI 핸드폰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도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흥행을 지금 내놓은 상황이고 또 특히 이제 폴드 6라든지 우리가 이제 플립 6만 놓고 봐도 개선이 좀 굉장히 많이 된 상황입니다. 뭐 무게면도 개선이 굉장히 좀 많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폰 16에서 만약에 좀 인텔리전스가 탑재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 부분들은 좀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될 가능성도 저는 좀 염두를 해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LG 이노텍에 메이저들의 수급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폰 16이 출시를 하고 나서 하반기에 좀 출하량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얼마나 증가해 주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LG 이노텍의 메이저의 수급만 체크만 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LG 이노텍이 지금 증권사에서 내놓은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입니다. 근데 내년 상반기부터가 좀 목표치가 하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까지는 아이폰 16이 출시를 하면서 그에 따른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증가를 해주면서 LG 이노텍이 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저도 아이폰 16이 지금 오랜만에 좀 신제품이 나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분명히 교체 수요는 자극을 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 핸드폰에 대한 부분들이 출하량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도 OLED거든요. OLED의 출하량까지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LG 이노텍이 만약에 어느 정도 메이저들의 수급이 좀 받쳐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이 부분들은 오픈을 해야 알 것 같아요. 출하량 부분들이 얼마나 이게 구매자들의 수요를 자극을 시킬지 그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공개 행사를 좀 제품 공개 행사 부분들을 좀 펼치고 나서 본격적인 출하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결국 아이폰의 가장 중요한 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얼마나 좀 많은 핸드폰 출하량 부분들이 증가를 해주는지 여부를 데이터만 좀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LG 이노텍의 주가도 우리가 충분히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좀 최근에 LG 이노텍의 주가의 흐름만 딱 놓고 보면은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가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아이폰 16을 좀 기다리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매물이 지금 출회를 하고 나서 박스 보합권을 움직이면서 매물 소화를 좀 해주고 있는 흐름들만 놓고 보면은 일부 지금 아이폰 16에 대한 부분들의 좀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손익비 면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LG 이노텍 지금 수급 보니까 기관 쪽에서 오히려 좀 빼고 있고 외국인 수급을 좀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9월 9일로 날짜가 찍혔습니다. 이때 나오고 나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증가분이 좀 어느 정도 느는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입니다. 금양, 한화오션, 시프트업, 삼성바이오로직스, HD, 현대, 마린 엔진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시프트업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좀 바닥을 잡고 나서 좀 추세 전환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생각보다 2분기 실적이 지금 그렇게 딱 좋은 모습으로는 안 나온 상황이에요. 일단 이제 생각보다 지금 승리의 여신 니켈을 어떻게 보면 좀 보완을 시켜줄 수 있을 만한 콘솔 게임의 스텔라 블레이드가 생각보다 지금 연간 매출액이 한 60억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매출액 규모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좀 많이 안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PER 기준으로만 놓고 볼 때는 크래프톤이나 넷마블 대비해서 시프트업이 지금 PER이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멀티플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승리의 여신 니켈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반기에 일단
어느 정도 성수기 면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상장을 했을 때 당시에도 이미 니케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됐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기관 수요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인기들을 좀 몰이를 했었지만 생각보다 실적 부분들이 예상치 않아 좀 다르게 나왔던 부분들 다만 지금 2분기 실적 부분들이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일단 주가에는 일부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저는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 부분들이 좀 이연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연 효과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하반기에 좀 실적이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게임사들 대비해서 시프트업이 굉장히 좋은 점이 모바일이면 모바일 또 콘솔이면 콘솔 쪽에 대한 원작 IP 부분들을 전부 다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나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방향성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임사이다 보니까 일단 11월 지스타까지도 좀 앞두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엔 게임주들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좀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최근 추세 전환을 충분하게 해주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매물도 굉장히 좀 잘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는 좀 크게 밀리는 모습들만 안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한 7만 원대 이상까지도 펌핑이 한 번쯤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안에서 시프트업 체크를 해봤습니다. 실적이 예상치에 못 미치게 나오게 되면서 좀 기대에 미치진 못했었는데 일단 7만 원까지는 좀 열어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지아이노베이션, 에코앤드림, GST, 보로노이, 한국 BNC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GST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GST가 지금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애칭 냉각 관련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엔비디아가 지금 올해 4분기에 좀 신규 AI 칩을 좀 내놓는 부분들의 애칭 냉각을 지금 탁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정밀화가 되면 될수록 그에 따른 열을 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산업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특히 GST 같은 경우가 스크러버 쪽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애칭 냉각 쪽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애칭 냉각에도 1상, 2상에 대한 부분들의 제품 분류가 좀 많이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가 애칭 냉각을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1상은 대부분 다 개발을 완료를 한 상황이고 2상을 지금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이 없는데 GST가 지금 2상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가장 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또 GST 같은 경우가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못 받쳐주는 기업도 아니라는 것은 이미 스크러버 쪽에 대한 장비 매출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이미 TSMC 향으로도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여기서 이제 애칭 냉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GST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전일 일단은 거래량이 좀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전일 좀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라는 부분들은 현 구간에서 누군가가 좀 매물 수요를 좀 많이 넣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바닥은 좀 잡혔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어제부터 좀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K인솔이나 GST가 좀 가장 강력하게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젠슨왕 CEO도 반도체 컨퍼런스 핫칩 2024에서 블랙웰에다가 이제 액침 냉각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전기차 화재도 이미 있었는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슈가 붙으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상위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테마 보실 텐데요. 첫 번째부터 보면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입니다. 일정상으로 29일부터 보건의료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간다라고 하죠. 여기 안에 지금 70% 정도가 간호사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전지 역시나 가격 메리트 있는 구간이고 LG엔솔을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담아갑니다. 오늘도 담고 있고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기관 투자자도 4위 정도에다 지금 상단에 자리를 하면서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AI 소프트웨어 쪽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오랜만에 소프트웨어 쪽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특히 보안 관련주들이 좀 강세입니다. 라온시큐어도
주도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CU 박스도 지금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까지도 함께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최근 좀 바닥 잡고 올라오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7월 기점부터 지금 바닥을 잡고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에 투심이 좀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이게 투심이 강화가 되는 부분들이 딱히 이제 강화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좀 모멘텀, 특성이 좀 있어서 2차 전지 쪽에 업황이 좀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아마 좀 배터리 화재 부분들이 최근에 좀 다시금 이슈화가 되면서 그에 따른 전고체 쪽에 대한 투심이 좀 강화가 돼가지고 배터리셀 업체들의 전반적인 좀 투심이 또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은 좀 여전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배터리 안전 장치 쪽에 대한 시장 진출 이런 부분들이 좀 트리거 역할을 좀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 2차 전지가 만약에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추세적인 반등을 위해서 트리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바닥을 잡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주가에 좀 트리거 역할을 시켜줄 만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일단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하게 되면 2차 전지는 당연히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겠죠. 전기차 판매량 부분들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얼마나 좀 증가해주는지 여부를 데이터화를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에 대한 추세적인 반등이 확실하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연간 성장성, 눈높이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좀 높았던 게 삼성 SDI였습니다. 배터리 셀 3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눈높이가 높았던 기업이 좀 삼성 SDI인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연간 목표치 부분들이 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이던스 부분들을 좀 많이 내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2차 전지 업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터리 셀 3사가 계속해서 좀 강화가 되면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전고체 쪽에 대한 사업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액체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화재가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 액체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성이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고체 쪽에 대한 투심이 좀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전고체 같은 경우는 좀 꿈의 배터리라고 좀 많이 불립니다. 그만큼 개발 속도 면에서도 양극재 배터리, 3원계 배터리 대비해서 굉장히 좀 느린 편이고 또 개발비도 굉장히 좀 많이 드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는 일단 전고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찍힐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 쪽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좀 그런 기대감보다는 일정 부분 바닥에 대한 투심이 좀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종목들 데이터를 다 돌려보게 되면은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정 부분 바닥에 대한 투심 개선, 그리고 지금 전고체 쪽에 대한 투심 강화, 그리고 LG 엔솔이 좀 어느 정도 쏘아올린 공,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투심을 자극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테슬라 효과도 좀 어느 정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일부 투심이 좀 개선이 되고 있을 뿐이지 실적이 뭐 좋아진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이 업황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보다는 다소 저는 수급 플레이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살펴봤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 엔솔 말씀해 주실 때 찾아보니까 오늘까지도 10거래일 연속 또 담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단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하이스틸입니다. 우리 오민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이었고요.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뉴스가 연료를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관사 입찰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급선 계약은 싱가포르 기업과 체결했다라는 소식 제가 며칠 전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매물대를 소화하고 지금 거래량이 좀 한산한 상황입니다. 스스로 박스권을 만든 후에 돌파하기 위한 자리에 놓여 있으니까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4,000원, 손절가 3,2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은 1%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진욱 본부장님과 함께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0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19%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같은 또 삼성 SDI 셀 3사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죠.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3%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산 배터리 화재에 대비해서 지금 BMW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화재를 대비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이번엔 반고체 배터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그 젤 형태로 되어 있는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성은 높이고 전고체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 가격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주들이 있을지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전지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19%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8전 내린 1,328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2,690대 약보합으로 장을 열었고요. 코스닥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2차 전지 살펴봤습니다. 하반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